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준지금 방정식 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준지금 방정식 계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람이 지균풍과 비지균풍 성분으로 분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비지균풍의 바람의 크기는 지균풍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그 크기는 한 10배 정도, 우리가 일반적인 종관기상학에서 10배 정도 그 크기가 작은 바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원시 방정식계가 어떻게 준지균 방정식계로 유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서는 이 비지균풍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사실 앞절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비지균풍이 단지 지균풍에 비해서 작은 바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지균풍이라는 것은 크기가 작기도 하거니와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 종관기상학을 이해하는데, 준지균 역학을 이해하는데 특정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뒤에서도 또 배우고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지균풍이 파괴하는 온도풍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기의 자발적인 반응이 바로 비지균풍의 역할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해 드리는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좀 제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라고 계속 반복을 해 드렸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어지는 강의에서 우리가 정말로 비지균풍이 어떻게 파괴된 지균풍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지균풍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먼저 이 비지균풍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우리가 준지균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기술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앞 강의를 잘 살펴보면 바로 준지균 운동량 방정식이죠. 준지균 운동량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준지균 운동량 방정식에서 두 가지 항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항이 어떤 의미를 지닌지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두 번째 항을 한번 간단하게 무시를 해보고요. 사실 이 두 가지 항 다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무시하기가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위경도 변이가 크지 않은 종관 규모 파동의 경우 y가 기준 위도에 해당되는 위도에서는 제로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즉 위경도 변이가 매우 큰 경우에는 이 항을 고려해 줘야 되는데요. 그걸까지 고려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첫 번째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종관 규모 파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위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고 기본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Z축을 따라서 조나락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사실 이 항들 중에서 첫 번째 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 준지균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근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 VA에 대해서 이 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벡터 VA에 대해서 전개하는 방식은 양변에다가 K를 벡터 외적을 하고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K 외적을 하면 우변은 K 외적 K가 다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그러한 벡터가 되기 때문에 K 해가지고 사라지고 벡터 VA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간단한 벡터 연산이니까 여러분들 양변에 k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벡터 VA, 즉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비직윤풍, 좌변이 비직윤풍이니까 비직윤풍이 어떻게 직윤풍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잘 보시면 직윤풍과 바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직윤풍의 직윤가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비직윤풍이 아무렇게나 부는 것이 아니라 직윤풍과 특정한 어떤 관련을 가지면서 부는 바람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비직윤풍의 크기는 앞에서 계산한 요 벡터에서 크기를 구하면 되니까 k는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직윤 가속도에 비례한다. 비직윤풍의 크기는 직윤 가속도에 비례한다.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비직윤풍이 커진다. 두 번째, 비직윤풍의 방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직윤풍이 가속되는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이다. 그죠?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K 벡터를 곱하니까 I 벡터, J 벡터, K 벡터 이렇게 있다고 하면 DT, DG, 벡터 VG가 어떤 특정한 벡터라고 할 때 이렇게 여기다가 벡터 K를 외적을 하는 거니까 요 K와 요 벡터 두 개를 외적을 하면 자, 오른손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요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수평면, IJ 평면상에 또 하나의 벡터가 나오겠죠. 자, 그 벡터는 DG, DT하고 수직이고, 그죠? 직윤풍이 가속되는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 항상 왼쪽 직각 방향. 직윤풍이 가속되는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직윤풍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예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그림이죠? 우리가 뭐 북미도 그렇고 한반도도 그렇고 Z기류가 있는데 Z기류라는 건 결국에는 등풍속선으로 나타내면 바람이 굉장히 강한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가운데서 등풍속선에 맥시멈 윈드가 나타나고요. 여기서는 바람이 점점 가속되고요. 여기서는 바람이 점점 감속되겠죠. 여기는 가속, 여기는 감속. 그죠? 지금 그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얇은 화살표는 직윤풍의 가속 방향, 점점 가속됐다가 점점 감속되죠. 자, 그러면 앞에서 직윤풍의 방향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가속되는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 방향으로 가속이 되니까 비직윤풍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왼쪽 직각 방향이죠. 그래서 Z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비직윤풍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Z의 출구 지역은 어떤가요? Z의 출구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Z의 출구로 오면서 점점 약해지니까 이번에는 감속이 되는 거죠. 감속이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DT, DG, 벡터 VG의 방향이 결정이 되죠. 자, 그럼 이번에 왼쪽 직각 방향은 어디죠? 이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재밌게도 Z의 입구 지역과 Z의 출구 지역에서 비직윤풍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냐? 그 지역에서 Z가 가속되고 감속됨으로. 그죠? 이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비직윤풍의 크기는 직윤 가속도에 비례하니까요. 반드시 요 지금 내용들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북쪽으로 가고 수평 방향으로 출구에서 남쪽으로 가면 이 지역은 어떤가요? 공기가 모이게 되죠. 이 지역은 어떤가요? 공기가 발산하게 되죠. 빠져나가죠.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빠져나가니까 이 지역은 다이버전스, 이 지역은 컨버전스, 이 지역은 컨버전스, 이 지역은
다이버전스. 그죠? 비지균풍에 의한 컨버전스,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p 코디니트에서 기압좌표계에서의 연속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죠. 그죠? 제로. 이게 기압좌표계에서의 연속 방정식이죠.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비지균풍의 수렴 발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의 상하운동, 상승운동, 하강운동이 또 동반돼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Z 입구에서는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어지는 어떤 순환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출구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순환에 대해서는 뒤에서 연직운동 다룰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포인트가 지균풍의 가속이 나타나는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지균풍이 어떤 식으로 불어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기억해 주십시오. 지균풍 가속이 있으면 비지균풍이 반드시 생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자, 이 예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첫 번째 Z 예제도 중요하고 이 두 번째 예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500헥토파스칼의 어떤 지위고도면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종간 파동이죠. 종간 파동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종간 파동의 딱 모양만 봐도 어느 지역에서 비지균풍의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비지균풍이 어느 지역에서 수렴하고 어느 지역에서 발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고기압 능이 있고 저기압 골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는 수렴 그리고 저기압 고기압 사이에서는 발산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지균풍의 성질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지균풍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지균풍은 지균풍이 어디서 가속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어떤 유체가 원운동을 한다는 건 구심 가속도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심 가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상 가운데로 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결국 가속도죠. 지균 가속이 이런 센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왼쪽 직각 방향은 어디죠? 왼쪽 직각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 되죠. 흐름에 순행하는 방향. 그래서 이 지역이 가장 공기가 몰려드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저기압 중심을 생각해 보시죠. 저기압 중심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기가 이렇게 흘러갈 때 마찬가지로 구심 가속도를 받고 있다고 할 때 이번에는 왼쪽 직각 방향이 어디죠? 여기서는 왼쪽 직각 방향이 이 방향이었지만 여기서는 아니죠. 여기서는 왼쪽 직각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이죠. 자, 자세히 보시면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서로 공기가 수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컨버전스가 나타나고요. 반대로 이 지역은 어떤가요? 이 지역은 구심 가속도가 여기니까 이 방향, 여기는 고기압에서 구심 가속도가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 그죠? 그러면 이 지역은 발산, 그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이해해 주시고 숙지해 주셔야지 우리가 종간 파동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저기압이 있을 때 저기압의 서쪽에 컨버전스가 생긴다. 저기압의 동쪽에 다이버전스. 상층 컨버전스는 자동적으로 연속 방정식으로 인해서 하강 운동이 생기고 상층 다이버전스는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상승 운동이 있죠.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상승 운동이 있는 곳은 어딘가? 바로 이 지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 주의할 것은 여기서 지균풍의 가속만 알면 기본적으로는 어디서 상승, 하강,
그리고 수렴 발산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앞에 Z 그림과 이 그림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비지균풍인 허리케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부분은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 우리가 허리케인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허리케인이 있으면 이렇게 등고선이라든지 등압선이 굉장히 촘촘하죠. 그래서 지균풍을 구해보면 굉장히 센 바람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실제 바람을 측정할 수 있었겠죠. 토탈 윈드에서 실제 바람 측정한 것과 등압선의 간격을 가지고 우리가 지균풍을 구할 수 있죠. 등압선만 있으면. 그래서 등고선만 있으면 기압 좌표계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균풍을 계산을 할 수 있죠. 해서 두 개를 비교해 봅니다. 어떨까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지균풍은 이 구심가속도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터무니없이 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구심가속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지균풍이란 근본적으로 가속도가 없을 때 바람을 의미하는 거죠. 코리올리 포스와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가 완벽하게 밸런스를 맞춘다. 여기에 구심력 가속도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구심가속도 어떤 가속도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람은 어때야 되죠? 실제로는 완벽한 평형을 맞추면 뉴턴의 운동법칙에 따라서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회전 운동을 기술하기 사실은 부적합한 바람인 거죠. 그 말이 바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토탈 윈드는 어쨌거나 VG 플러스 VA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이걸 알면 이걸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회전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균풍이나 토탈 윈드는 저압성 순환으로 이런 식으로 되지만 비지균풍은 고압성 순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경우에 구심 가속도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지균풍이 구심 가속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dt, dg, 벡터 vg를 구해보면 중심으로 향하는 구심 가속도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왼쪽 직각 방향이니까 바람은 이런 식으로 불어야 되겠죠. 비지균풍이 이렇게 불어야 되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비지균풍에서 중요한 성질은 비지균풍은 지균풍보다 작은 크기의 바람이 아니라 단지 작은 크기의 바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실 게 아니라 크기도 작지만 온도풍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균풍 가속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온도풍 균형을 맞추기 위해라는 말은 뒤에서 또 배우겠고요. 여러분들 기억을 돕기 위해서 또 한 번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자, 비지균풍이 지균풍 가속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지균풍에 의한 지균 이류는 온도풍 균형을 파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균 가속이 없다. 지균풍은 지균 가속이 없다라는 걸 가정하고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미 이 지균풍 자체는 항상 온도풍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형태의 가속도라도 지균풍에 붙게 되면 기존에 만족하고 있는 온도풍 균형이 깨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기도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온도풍 균형은 굉장히 잘 맞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 자체로 정력학 근사와 지균 근사라는 굉장히 강력하고 확실한 두 가지 근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풍 균형은 준지균력학에서 절대 파괴되면 안 되는 어떤 대전제와도 같은 것이죠. 항상 온도풍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지균 가속에 의해서 온도풍 균형이 파괴됐을 때는 우리 대기는 균형을 맞춰주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비지균풍이고 이 바람은
직윤 가속의 항상 왼쪽 직각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비직윤풍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준직윤 역학의 세계를 탐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준비 작업은 다 끝났고요. 자,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준직윤 역학 시스템에서의 준직윤 예측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준직윤 방정식, 그리고 비직윤풍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앞으로는 준직윤 예측을 시작을 할 텐데, 준직윤 예측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 준직윤 예측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수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것들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준직윤 역학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절차적으로 이것을 구해 나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준직윤 역학 시스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준직윤 방정식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 지오 포텐셜만 알면 이 모든 것이 계산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고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시간에 따른 지위고도의 변화까지 현재 상태의 지위고도의 지오 포텐셜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까지 알 수 있다. 이것이 준직윤 예측의 핵심입니다. 그 무엇보다 지오 포텐셜 혹은 파이는 GZ니까 지위고도로 정의되는 요 변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것이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파이로 모든 것이 다 표현된다고 하였죠. 자, 그러면 한번 정말로 그런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온도는 앞에서 우리가 준직윤 방정식 단원에서 이 기압에 따른 지오 포텐셜의 변화하고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온도는 기층의 두께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어떤 기층이 두껍다라는 것은 온도가 따뜻하다. 준직윤 시스템에서는 기층이 얇다라는 건 온도가 매우 차갑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템퍼러처가 마이너스 파셜 파이 오브 파셜 P에 비례하니까 결국에 이거는 파이만의 함수죠. 즉 온도가 지오 포텐셜만의 함수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준직윤 역학에서는 T 대신에 마이너스 파셜 파이 오브 파셜 P를 이걸 온도라고 여기고 계산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앞 강의를 넘어가 보시면 온도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직윤풍이죠. 여러분 직윤풍이 지위고도만의 함수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지위고도의 그레디언트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연히 직윤풍은 지위고도의 함수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비직윤풍으로 넘어오면 비직윤풍은 어디에서 구해지나요? 비직윤풍은 준직윤 연속 방정식을 이용하면 계산 가능하다 그랬는데 사실 계산하다기보다 이것은 결국 이거니까 이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 오메가의 함수로 비직윤풍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오메가의 어떤 연직 수평 분포를 알면 비직윤풍을 우리가 풀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메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준직윤 역학에서의 독특한 성질인데요.
상승 운동이 놀랍게도 이것이 또 G고도만의 함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 준지균 역학 시스템이 가진 놀라운 점인데요. 상승 하강 속도마저도 우리가 지오 포텐셜만 알면 계산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 상승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거기서 자세히 우리가 어떻게 오메가가 파이만의 함수가 되는지에 대해 배워볼 거고요. 자, 그러면 오메가가 파이만의 함수가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여기 들어가면 결국은 이것이 오메가만의 함수니까 결국은 이것이 파이만의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비지균풍도 G고도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온도건, 지균풍이건, 지균 가속이건, 오메가건 모두 지위고도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다. 지위고도가 결국 요약하면 뭐죠? 결국 1기도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죠? 자, 놀라운 것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요. 우리가 1기도 패턴만 정확하게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온도도 구할 수 있고 지균풍도 구할 수 있고 비지균풍도 구할 수 있고 상승 운동도 구할 수 있다. 그죠? 상승 운동은 특별히 우리가 준지균 오메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실제로 뒤에서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승 운동 구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것도 파이로 구할 수 있죠. 이것이 결국은 펑션 오브 지위고도인데요. 이 방정식을 특별히 지오 포텐셜 예측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실제 1기도상의 어떤 패턴만 알게 되면 다음 시간에 지위고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놀랍게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과 상승운동 나타내는 이 방정식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준지균 역학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핵심이라서 우리가 한 챕터씩 할당해서 이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준지균 예측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의 지오 포텐셜의 어떤 분포만 우리가 알고 있고 계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어떤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기도만, 다른 말로 하면 1기도만 우리가 잘 분석할 수 있으면 다른 어떤 보조일기도나 뭐 다른 어떤 정보 없이 수치 모델의 도움 없이도 계략적으로는 어디에서 온도가 상승 하강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균풍은 어디에서 강해지고 어디에서 약해지는가, 상승 하강 운동은 그리고 강수 현상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 모든 웨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굉장히 파워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죠? 다시 정리하면 1기도상 어디에서 지상적 기압이 또 발달할 것인지, 쇠퇴할 것인지, 상층 기압 골관능은 어디에서 발달할 것인지, 쇠퇴할 것인지, 상승 하강 운동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1기도상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지균 예측 방정식, 그리고 준지균 오메가 방정식을 따로따로 공부해 봄으로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절부터 우리가 준지균 예측에 대한 방정식들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지균 와도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와도 방정식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 배웠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준지균 와도, 그리고 준지균 와도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지균 와도는 지균풍으로 정의된 와도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준지균 와도는 지균풍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의 라플라시안에 비례하는 그러한 양이다라는 것, 제타-g가 1 over f0 라플라시안 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준지균 운동량 방정식에서 가속도가 제로이다 라고 놓고 구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죠. 예. 그래서 지균 와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준지균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준지균 와도 방정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유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U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 두 번째 V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 이 두 개를 2-1을 이런 식으로 미분해서 와도를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이것도 와도 방정식 다룰 때 했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다 잘 이해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V over X 마이너스 U over Y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당연히 좌변은 준지균 와도 방정식의 가속도가 되겠죠. 준지균 와도 가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변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항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는 와도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 항이 되겠죠.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와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와도 방정식의 우변은 스트레칭 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틸팅 항이 있었죠. 그리고 솔레노이달 항이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칭 항이라 그랬죠. 컬럼이 수축하면 와도가 강해지고 컬럼이 확장하면 와도가 약해지는 그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스트레칭 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베타 VG에 대해서 여러분 유도하는 방법을 앞 시간에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요. 결국 마이너스 베타 VG가 뭐죠? 마이너스 베타 VG 돗 그레디언트 F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행성와도 이류를 의미한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행성와도 이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것은 이제 우리가 준지균 연속 방정식을 이용해서 오메가 형태로 정리를 하고 요거를 좌변으로 지금 이걸 분해해서 좌변으로 상대와도 이류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이 결국에는 준지균 와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준지균 와도 방정식의 의미를 되살펴보면 준지균 와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로컬 레이트죠. 이것은 상대와도와 행성와도를 합한 절대와도의 이류항과 그리고 볼테스 스트레칭, 발산 효과, 이 두 가지 항에 의해서 컨트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칭항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죠? 여기서 스트레칭항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요 항들이 나오는데 결국 d, zeta, g, dt 이꼴 제로로 환원되겠죠. 이게 뭐죠? 이거는 이제 수납 와도 방정식하고 같은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절대와도 법칙으로 보존 법칙으로 환원이 되고요. 이 경우에 절대와도가 보존되는 경우에는 와도의 생성 소멸이 없고 기압계 패턴 이동에 따른 와도 이류 효과만이 와도 변화를 설명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즉 이 식에서 와도가 이것은 생성, 소멸이 아니라 와도가 어떤 지역으로 유입됐냐, 되지 않았느냐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문장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와도가 형성되고 소멸되는 메커니즘은 스트레칭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준지균 와도 방정식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스트레칭항은 다음에 고려하기로 하고, 만약에 상대와도와 행성와도만 지금 어떤 지역의 볼티시티를 지균 와도를 바꿔준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각각의 상대와도와
절대 행성와도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행성와도는, 자, 기억해 주십시오. 행성와도는 어떤 웨더 패턴을 서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대와도 이류는 제가 말씀드린 그 와도 이류입니다. 행성와도 이류, 상대와도 이류가 있는데, 상대와도 이류는 항상 어떤 웨더 패턴을 동쪽으로 이동시킨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로스비 파동을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로스비 파동은 어떤 베타 이펙트에 의해서 행성와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파동을 서쪽으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 잘 기억나시죠? 그리고 상대와도 이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균류의 속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상대와도는 항상 기본적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패턴을 이동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MVA와 PVA라는 용어, 혹은 요거 같은 말로 CVA와 AVA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용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준지균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PVA가 뭐의 약자면은 Positive Voltage Advection이라는 거의 약자고요. 여기서 MVA가 되면 네거티브고요. 같죠? MVA. 그리고 PVA와 CVA는 같다라 그랬죠. Positive Voltage Advection Area. Positive Voltage는 뭐죠? 저기압성 순환이죠. 그래서 이걸 Cyclonic Voltage Advection이라고도 하고요. 자, Negative Voltage Advection. 네거티브면 뭐죠? 음의 와도죠. 음의 와도는 고기압성이죠. 그래서 Anti-Cyclonic Voltage Advec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지역으로 와도 이류가 들어올 때 상승 운동이 일어난다든지 지위고도가 변한다든지 굉장히 준지균 역학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대기의 상공에 와도 이류가 양의 와도 이류냐 아니면 음의 와도 이류 지역이냐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준지균 역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양의 와도 이류가 있는 지역하고 상승운동, 하강운동, 음의 와도 이류가 있는 지역하고 상승운동, 하강운동이 적절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 나중에 배우고요. 어쨌든 양의 와도 이류 지역이 왜 여기가 양의 와도 이류 지역인가? 여기가 왜 음의 와도 이류 지역인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종관 파동의 경우 서에서 동으로 Z기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기압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Z기류라는 민인드가 없을 때는 서쪽으로 이동하지만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저기압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저기압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뭐죠? 저기압이 시간에 따라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이 지역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저기압이 될 것이야. 따라서 Positive Voltage Advection Area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기압이 기본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니까 저기압의 풍하측은 PVA, 저기압의 풍상측은 MVA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꼭 그것을 숙지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이 PVA, MVA에서 각각 상대와도 이류와 절대와도 이류, 행성와도 이류의 값을 구해보면 당연히 지금 이 저기압이 이쪽으로 올 거니까 어드벡션이 양이죠. 양의 와도 이류가 있죠. 따라서 이것이 PVA, 상대와도 같은 경우는 PVA가 양수다. 즉 PVA에 기여하는 그 역할을 하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행성와도 이류, 이것이야말로 바로 로스비 파의
근본적인 성질인데요. 항상 이 파동을 서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따라서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PVA에 역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근본적으로 이게 이 항이 더 크기 때문에 PVA 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이 항이 정말로 왜 양수가 되는지는 쉽게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저기압이고 여기가 고기압이죠. 그죠? 그리고 벡터 VG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벡터 V가 이쪽 방향이고 그레디언트 제타 G니까 그레디언트는 높은 방향으로 가죠. 이 방향으로 돼 있죠. 그죠? 여기가 와도로 치면 음수고 와도로 치면 양수니까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음수에다가 음수를 곱하면 다시 양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 보셔도 되고 그냥 단순히 이 저기압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곧 저기압이 될 것이야. 따라서 이 지역은 PVA 지역이다 라고 단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절대와도 같은 행성와도 같은 경우에는 VG가 지금 남에서 북으로 가고 있죠. 남풍이 불고 있다는 거죠. DY, DF는 항상 양수니까 VG가 남에서 북으로 가면 양수라는 의미죠. 양수 앞에 부음 해가지고 음수. 그래서 이 지역은 음수입니다. 자, 이 지역은 어떨까요? 이 지역은 고기압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 값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MVA가 되고 행성와도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 방향 바람의 방향이 북풍이 계열이 되니까 마이너스 지금 바람은 마이너스 북풍이니까 이 값은 플러스 여기 또 마이너스 해가지고 양수가 되겠죠. 그죠? 행성와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양수가 되겠죠. 그죠? 이 양수가 되면 결국에는 반대로 MVA 지역에서 상대와도 이류가 지금 컨트리뷰션 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대와도 이류를 캔슬하는 그런 효과를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PVA 지역과 MVA 지역이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 PVA 지역으로 와도가 상대 와도하고 행성 와도가 어떤 식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